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당나귀 가죽. 옛날 어느 부유한 왕국에 아름답고 현명한 왕비와 사랑스러운 공주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국에는 아주 특별한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매일 아침 황금똥을 누웠습니다. 당나귀의 황금 덕분에 왕국은 늘 풍요로웠고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사랑하는 왕비가 그만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죽기 전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만약 다시 혼인을 하시려거든 저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과 혼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혼자 지내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왕은 왕비를 깊이 사랑했기에 슬픔 속에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비가 죽은 후 왕은 깊은 슬픔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다시 혼인하여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뒤져 왕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죽은 왕비의 아름다움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훌쩍 성장한 자신의 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죽은 왕비를 쏙 빼닮아 그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하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만 이성을 잃고 자신의 딸과 혼인하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왕비의 유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당한 혼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대모였던 요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정은 공주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예물을 왕에게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게 하늘의 빛깔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버지와 혼인하겠습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장인을 동원해 눈부신 하늘빛 드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주는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의 빛깔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왕은 이번에도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주는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빛깔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왕은 온갖 보석을 사용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드레스를 기어코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진 공주는 절망했습니다. 요정은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에게 왕국의 가장 큰 보물인 황금똥을 누는 당나귀의 가죽을 요구하거라. 설마 그것까지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왕은 딸과의 혼인에 눈이 멀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나귀를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공주에게 가져왔습니다. 공주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정은 공주에게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세 벌의 드레스와 요술 지팡이를 챙겨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냄새나고 흉측한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먼지가 되어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당나귀 가죽이라 불리며 어느 농장의 한여로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일요일마다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당나귀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보며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녀의 오두막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태양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사랑의 열병에 알아눕게 되었고 오직 당나귀 가죽이 만든 케이크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왕자를 위해 케이크를 구웠고 일부러 자신의 반지를 케이크 속에 숨겨 넣었습니다. 왕자는 케이크를 먹다가 반지를 발견하고는 이 반지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반지를 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라한 행색의 당나귀 가죽이 반지를 끼자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그녀가 당나귀 가죽을 벗자 그 안에서 태양처럼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왕자는 기뻐하며 그녀와 결혼했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인 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2. 강원도 포수. 옛날 강원도 산골에 강포수가 아내와 6살 배기 아들 천둥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사는 곳은 아주 깊은 산골이라 이웃이라고는 하늘과 나무와 계곡물 뿐이었어요. 강포수의 아내는 햇볕이 잘 드는 땅에 밭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고 산나물을 뜯어 끼니를 때우고 살았습니다. 강포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산으로 계곡으로 호랑이를 찾아다녔어요. 이때 나라에서는 포수들을 모아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를 잡게 했거든요. 강포수는 사냥을 한 번 나갔다 하면 하루 이틀씩 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죠. 네? 이번에는 집채만 한 곰을 보았지. 강포수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곰을 봤어요. 천둥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디? 그럼 증거라도 내놓아 보시오. 아내는 못 믿겠다는 말투였죠. 아, 그런데 날 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가 버리더라고. 무척 아깝다고. 강포수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속을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곰은 내가 안 잡기에 그냥 두는 거요. 나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이니까 호랑이 가지고 오면 임자 호강 시켜줄 수 있다니까. 부르는 게 값이니 말이야. 하하! 강포수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잡아놓고 얘기하세요. 이번 겨울을 어찌하려고 그래요. 강포수의 아내는 겨울살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져 갔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포수는 또 총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죠. 한참을 가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런데 양지 바른 쪽에 한 노인이 앉아 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길 좀 묻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 노인을 언뜻 보니 사람 눈이 아니라 부채살 같은 불을 뿜는 호랑이 눈이었어요. 강포수는 얼른 총을 뽑아 이마를 한 방 쏘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금세 호랑이로 변하더니 벌렁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흥! 한 번 울면서 산을 넘고 또 한 번 울면서 계곡을 넘었어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다가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겠어. 그렇게 한참을 호랑이를 쫓다가 지친 강포수가 바위 옆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죠.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앞을 지날 때 강포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는데 혼자 다닙니까?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소. 강포수는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저 아주머니도 호랑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 아주머니가 이고 있던 함지박을 강포수를 향해 던졌죠. 강포수가 얼른 피하고 보니 함지박은 커다란 돌덩이였습니다. 내 놈이 내 남편을 죽이려던 놈이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호랑이로 변한 아주머니가 앞발을 고추수고 강포수에게 달려왔죠. 호랑이가 앞발을 휘저을 때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단번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한 방 맞으면 그대로 죽겠구나. 어야, 어디 덤빌 테면 덤벼보아라. 강포수는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며 2단 옆차기로 호랑이의 배를 힘껏 걷어찼어요. 그러고는 얼른 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겼죠. 그러자 호랑이는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 바위 밑에서 좀 쉬어가야겠다. 강포수는 아내가 싸준 음식을 먹으며 쉬어갔어요. 잠시 뒤 다시 길을 떠나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호랑이 울음소리였죠. 강포수는 천천히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랑이에게 들키니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겠다. 애닌 게 아니라 호랑이가 사람을 먼저 보았다가는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가 강포수 등 뒤 바위 위에서 강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눈에서는 불이 확확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강포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편 강포수의 아내는 가을에 나가 한겨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천둥이가 자꾸 물었죠. 아이고, 하룻밤 자면 오시겠지. 강포수의 아내는 늘 그렇게 얼버무렸죠. 하지만 호랑이 사냥을 다니는 포수는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강원도 포수라는 속담이 생겼다네요. 그런데 강포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4. 바람골에 나타난 손님. 평안도 깊은 산속에 바람골이라 불리는 외진 마을이 있었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밭으로 향하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잠드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늦봄 저녁부터였어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밥을 지어 먹고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이상하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솥단지에 밥이 끓고 있었는데, 아니, 분명 물을 떠뒀는데 물독이 왜 텅 비어 있지? 아이고, 누가 이렇게 신발을 바꿔놨나? 아이고, 누가 이렇게 닭장 문을 다 열어놓은 게야? 누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했지만 그 손길이 너무 빠르고 엉뚱하여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수상한 일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죠. 한밤중에 논에 뿌린 벽시가 몽땅 마루 위로 옮겨져 있거나 염소가 마치 사람 손길을 받은 듯 털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기도 했어요. 결국 마을 어른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한 짓이 아니네. 너무도 빠르고 흔적도 없소이다. 아이고, 혹시 도깨비가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깨비라면 설명되지 않던 모든 일들이 납득이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붙잡기 위한 함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도깨비가 인간의 꾀를 이길 리 없다고 생각한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물었죠. 얘들아, 너희 중에 도깨비를 본 아이가 있느냐? 그중 가장 똘똘한 12살 소년 하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저는 며칠 전에 마당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에 물동이를 2개나 메고 있었는데 왼쪽 물동이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물동이? 예. 그런데 계속 이 집 저 집 마당을 오가며 물을 붓고 신발도 들여다보고 염소 뿔도 만져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스스로 놀란 듯이 어이쿠 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어른들은 곧바로 함정을 꾸몄습니다. 도깨비가 매일 저녁 들르는 5집을 정하고 그 마당마다 그물을 설치하고 곳간에 이상한 물건들을 흘려두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제일 윗집 장씨 마당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그물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뿔이 짧고 눈이 동그란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허둥지둥하며 발버둥 쳤고 사람들은 주변으로 조심히 다가와 그를 포박했어요. 놓아요. 전 나쁜 짓 안 했어요. 아니, 온 마을을 뒤흔들어 놓고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마을 회관으로 끌려온 도깨비는 울상을 지으며 연신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비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남쪽 백두산 아래에서 살던 도깨비인데 너무 졸려서 눈 좀 붙였더니 바람에 실려 이 마을까지 흘러왔어요. 헤이, 도깨비가 바람에 실려왔다고? 네. 눈을 떠보니 여기였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지요. 그래서 마을 구경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을 건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요. 도깨비의 목소리는 왠지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밤에만 나타났느냐?
사람이 무서웠어요. 게다가 도깨비는 햇빛에 약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도깨비가 아기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도깨비 아저씨 진짜 귀여워요. 머리에 풀잎도 붙어 있어요. 아이고, 그러게. 나쁜 도깨비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어지럽힌 것도 사실이었고, 물독을 엎고 신발을 바꾸고 염소를 놀래킨 것도 명백했으니까요. 마을의 중간 어른인 이현 씨가 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마을의 질서를 지켜야 하네. 그러니 도깨비, 너도 책임을 져야 하지. 그러자 비랑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을 좀 도와주게. 대신 다시는 함부로 마을을 해집지 말고.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깨비 비랑이는 낮에는 산속 동굴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물동이에 물을 채워주고 닭장을 손보고 염소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도깨비만이 할 수 있는 일도 해주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가파른 길을 평지처럼 고르게 만들고 한밤중에 병든 아이 머리에 서서 열을 내려주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 도깨비가 이제 우리 마을 귀한 식구가 되었구먼. 마을 사람들은 어느샌가 도깨비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 비랑이가 말했죠.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원래 자리가 그립기도 하고 바람이 자꾸 저를 다시 데려가려 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쉬워했지만 도깨비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웠어, 비랑이 도깨비. 다음에도 바람이 불면 다시 오시오. 도깨비는 조용히 웃고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마당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돌은 이상하게도 해가 지면 희미한 빛을 냈고 사람들은 그것을 비랑기의 마음이라 부르며 마을 한가운데 놓아두었어요. 그날 이후 바람골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바람이 좀 세지 않소. 비랑이가 다시 오는 건 아니겠지. 하곤 말했다네요. 이야기 4. 원님의 판결. 옛날에 매 사냥꾼들이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 사냥은 매를 풀어서 꿩을 잡는 것이었죠. 매는 워낙 날쌔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잘 길들여진 매는 쉽게 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냥꾼들이 산속에 매를 풀어놓고 꿩을 따라가는데 꿩 한 마리가 마을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매도 꿩을 따라 마을로 날아갔죠. 사냥꾼들은 매를 쫓아 마을로 뒤따라 내려갔어요. 그렇게 마을로 내려온 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꿩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매의 눈에 닭이 눈에 띄었어요. 닭을 본 매는 꿩, 대신에 닭이라도 잡아야겠다 생각했는지 닭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과부댁의 것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나 보내고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며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겨우 살아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매가 우리 집 씨암탉을 죽였네. 이놈의 새끼. 과부 아주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도리깨로 후려쳐 매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매를 뒤쫓아오던 사냥꾼들이 과부 아주머니의 집에 와서 자기들의 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아주머니, 우리 매를 죽이다니. 어서 매를 물려주시오. 아니, 길들여진 매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당장 물어내시오. 하지만 과부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할 말이 많았죠. 아니, 당신들의 매가 우리 씨암탉을 물어 죽였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매 사냥꾼들과 과부 아주머니는 옥신각신하였습니다. 사냥꾼들은 어떻게든 죽은 매 값을 받아내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살림이 어려운 과부 아주머니는 비싼 매 값을 물어줄 만한 돈이 없었죠. 아이고, 안 되겠구먼. 관가에 가서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야겠어. 사냥꾼들은 그 길로 과부 아주머니를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은 사냥꾼들과 과부 아주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는 생각했죠.
죽은 씨암탉값만 과부, 아주머니가 받았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지만 과부 아주머니는 비싼 매값을 물어줄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불쌍한 과부, 아주머니의 편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사냥꾼들에게 물었죠. 매는 무엇을 잡는가? 네, 매는 꿩을 잡지요. 그렇다면 매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사냥꾼들은 기왕에 매값을 받을 것 같으면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값을 비싸게 불렀어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사냥꾼들이 매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렀다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사냥꾼들이 괘씸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솔개는 무엇을 잡는가? 갑자기 원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였어요. 예, 아니. 솔개는 닭도 잡아먹고 개구리 같은 것도 잡아먹지요. 그럼 솔개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원님이 다그쳐 묻자 사냥꾼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었습니다. 솔개는 값이 없습니다. 약으로 쓰려면 몇 푼 받을 수 있겠지만 팔려고 하면 값이 없지요. 매와 솔개는 닮은 데가 있지만 매가 훨씬 비싼 거였죠. 원님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인 자네들의 매는 꿩은 안 잡고 닭을 잡았으니 매가 아니라 솔개가 아니더냐. 그 말을 듣고 사냥꾼들은 입만 멍하니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자네들은 과부 아주머니에게 씨암탉 값을 물어주거라. 사냥꾼들은 매 값은커녕 오히려 닭값만 물어주게 되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대로 과부 아주머니는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렇게 과부 아주머니는 닭값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도와준 원님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과부 아주머니 집에는 수수가 얼마가 남아 있었어요. 옳지. 이 수수로 떡을 해서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아주머니는 수수가루를 만들어 정성스레 수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과부 아주머니는 떡을 빚어서 머리에 이고 원님이 있는 관가로 갔어요. 원님, 지난번에 불쌍한 저를 위해 도와주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맛은 별로 없사오나 이 수수떡이라도 잡수십시오. 그러고는 과부 아주머니가 수수떡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수수떡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고을 원님은 이런 수수떡을 잘 먹지 않았죠. 그래도 아주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원님은 수수떡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군요. 그럼 이 떡을 두셨다가 두고두고 잡수십시오. 아니요? 나는 배가 불러서 더 먹지는 못하겠으니 가도록 하시오. 할 수 없이 과부 아주머니는 이 떡을 다시 머리에 이고 관가를 나서다가 여기저기 모여서 있는 사령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어차피 가지고 온 떡이니 저 사령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과부 아주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사령님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시는데 이 수수떡이라도 좀 잡수십시오. 떡이라고요? 사령들은 웬 떡이냐는 듯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저마다 떡 몇 개씩을 집어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떡 소쿠리에 수수떡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원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날 떡을 먹은 사령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과부댁 수수떡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요. 그렇다면 몇 개씩 먹었는지 아뢰어라. 그러자 사령들은 저마다 떡 먹은 개수를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자 원님은 그 불쌍한 과부댁에 수수떡을 그냥 먹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떡 한 개를 먹고 돈 5냥을 주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령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냥 주는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요. 한 사령이 원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죠. 하지만 원님은 어쨌든 먹지를 않았느냐. 대신 상황을 봐줄 터이니 떡 한 개에서 냥씩만 쳐서 그 돈을 내놓도록 하여라.
원님의 명령이라 사령들은 못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령들은 당장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죠. 당장 내놓을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꿔주겠다. 그렇게 원님은 사령들에게 돈을 꿔주었어요. 이렇게 모인 돈은 꽤 많은 돈이 되었죠. 원님은 그 돈을 가지고 과부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은 듣거라. 이 돈으로 논밭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사서 불쌍한 과부 댁을 도와주게나. 그 말을 듣고 이장은 크게 감명을 받고 돌아갔죠. 그 후 이장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과부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우신 우리 원님. 아주머니는 원님이 있는 관가를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했어요. 그 후 과부 아주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제대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네요. 이야기 5. 마을을 지킨 장승과 탈. 경상도 동북의 깊은 상월마을 청굴리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두 개의 장승과 마을 재단 아래 걸려있는 나무탈이 밤이 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를 반쯤은 믿고 반쯤은 웃어 넘겼죠. 그런데 그 전설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옛날 천굴리는 가뭄과 전염병, 도둑까지 자주 들끓는 불운한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제를 지내고 고사를 올려도 평안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산 너머 배암새 사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희 마을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내려주십시오. 노승은 눈을 감고 긴 기도를 올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마을 어귀에는 장승을 세우고 제당 안에는 탈을 걸어 지혜의 눈을 열게 하시오.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뜻으로 마을을 지킬 것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을 목수이자 조각 솜씨가 뛰어난 석봉이라는 사내에게 일을 맡겼어요. 석봉은 밤낮으로 나무를 다듬고 칼을 세워 정성을 다해 장승들과 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장승은 각각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 이름을 붙였고 탈에는 진면목이라는 글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우던 날 석봉은 조용히 말했죠. 이 마을 사람들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부디 그 마음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제당에 탈을 걸던 날도 다시 말하였어요. 이 탈은 사람의 속내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을 품은 자는 두 눈이 벌겋게 보이고 선한 자는 맑은 눈동자가 비칠 것이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전염병이 사라지고 수확이 늘었으며 도둑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장승과 탈 앞에 절을 올리며 매년 정초마다 작은 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계속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해 뒤 마을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헌이라 하였고 상단을 꾸려 다니는 장사치였어요. 그는 입담이 좋고 돈도 후하게 써서 금세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헌은 마을 최고령자인 권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장,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장승과 탈의 전설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권 노인이 고개를 저었죠. 그 탈은 마음이 어지러운 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어디 제삿날 밤에 조용히 찾아가 보시오. 그리하여 양헌은 그날 밤 제당을 찾았어요. 초승달 아래의 나무탈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두 눈이 살아있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헌이 탈 앞에 앉자 탈이 갑자기 입을 여는 거예요. 들어온 자여, 너의 속내가 이미 붉게 물들었도다. 양헌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탈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너는 이 마을의 복을 탐하고 장승의 힘을 가져가려 하였구나. 경계하라. 하룻밤 안에 떠나지 않으면 네 얼굴은 너의 속내와 같이 뒤틀릴 것이다. 양헌은 놀라 달아났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고 이번에는 장승 앞으로 갔죠. 그는 날이 밝기 전 장승의 목을 베어
상단에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승이 몸을 흔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내 손을 보았고 땅은 네 발을 기억하였노라. 이 마을을 해하려 한 자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게 쫓기게 될 것이다. 양언은 무서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며칠 뒤 인근 산중 절벽 아래에서 그가 쓰던 갓과 외투가 발견되었을 뿐이었죠. 그 이후 마을은 계속 평화로웠고 장승과 탈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전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나무일 뿐인데 무슨 말까지 한다는 거야. 다 옛사람들 말이지. 그러던 어느 해 마을의 이장이 바뀌고 새로 들어온 젊은 이장이 말했죠. 장승과 탈이 너무 오래돼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 바꿔야겠소. 좀 더 말끔하고 보기 좋은 조형물로 바꾸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반대했지만 젊은 이장의 목소리는 컸고 결국 그렇게 장승은 뽑혀져 나가고 탈은 제당에서 내려져 창고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마을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마을 외곽의 5채 집이 벼락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우물은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장은 그저 우연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말했죠. 장승이 울고 있어요. 탈이 우리를 부르다가 운다고요. 마을 어른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오래된 목수 노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봉 대장장이가 만들던 그 장승과 탈은 진심이 있었어. 저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지. 살아 있었던 게야.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문을 열고 탈을 꺼내 다시 걸었어요. 먼지 낀 탈이었지만 걸자마자 그 방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장 또한 앞으로 나서서 장승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켜온 마음을 껍데기로 여겼어요. 진심을 다해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그해 겨울, 마을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쌀이 풍년이 들고 병이 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채웠죠. 사람들은 그 뒤로 매년 정초가 되면 장승과 탈 앞에 정성껏 밥과 막걸리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수호자들이여, 오늘도 잘 계십니까? 저희는 여전히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굴리는 웃음과 지혜를 품은 마을로 불리게 되었고 장승과 탈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마침내 다른 고을에서도 찾아와 절을 올리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이야기죠. 황금거위. 옛날에 한 나무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영리했지만 이기적이었고 막내는 조금 어수룩했지만 마음씨가 착해 멍청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맛있는 케이크와 포도주를 싸주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첫째 아들은 백발의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난쟁이는 배가 고프니 그 케이크와 포도주를 조금만 나누어 주게 하고 청했지만 첫째 아들은 이걸 나눠주면 내가 먹을 게 부족하잖아 하며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난쟁이는 사라졌고 첫째 아들은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도끼에 자신의 팔을 찍어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길을 떠났지만 그 역시 난쟁이의 부탁을 거절했고 나무를 베다가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에게는 딱딱한 빵과 시큼한 물만 주었습니다. 막내 역시 숲에서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가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막내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비록 맛없는 빵이지만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빵을 먹으려 하자 딱딱한 빵은 부드러운 케이크로, 시큼한 물은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난쟁이는
막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너의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저기 저 오래된 나무를 베어보아라. 그 뿌리 밑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막내는 난쟁이가 알려준 나무를 베었고 그 뿌리 밑에서 정말로 깃털이 순금으로 된 황금 거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막내는 황금 거위를 안고 하룻밤 묵어갈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여관의 세 딸들은 황금 거위를 보고는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내가 잠든 틈을 타 황금 깃털을 하나씩 뽑으려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이 거위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손이 거위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언니를 떼어주려다 그들 역시 서로에게 연달아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황금 거위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 딸은 꼼짝없이 그에게 매달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한 신부님이 이 우스꽝스러운 행렬을 보고는 처녀들을 꾸짖으며 떼어놓으려다 그 역시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성당지기와 농부들까지 이 행렬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모두가 엿가락처럼 줄줄이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이 행렬이 한 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의 공주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웃지 않는 공주였습니다. 왕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막내와 길게 이어진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렬을 본 순간 공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대로 막내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멍청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온갖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지하실에 포도주를 하룻밤에 다 마시게 하고 산더미 같은 빵을 다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막내를 도왔던 그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배고픈 친구들을 불러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결국 왕은 막내의 비범함을 인정했고 막내는 공주와 결혼하여 왕국을 물려받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샘물 속 진실. 강원도 태백산 줄기 아래 소금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험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은 늘 온화하였죠. 마을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와 일으켜 세우고 혼인을 앞둔 처자에게는 좋은 인생의 말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복에게는 유일한 근심이 있었는데 바로 지아비를 잃고 홀로 늙어가는 여동생 허심네였어요. 둘은 젊은 시절 함께 부모님 산소를 모시며 궁핍한 살림을 이겨냈지만 세월이 지나자 허심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허심네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오라버니,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내 그 헛된 날들을 다시 살아보고 싶소이다. 그 말을 들은 험복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지. 태백산 깊은 골짜기. 노루가 3번 오는 그 자리에 젊음을 돌려주는 샘물이 있다지. 그 말에 허심네는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험복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 동생의 마음이 저리 간절한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이튿날 새벽 바랑 하나를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태백산은 높고 험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짙은 안개가 계곡을 덮었어요. 험복은 나무를 짚고 돌을 밟으며 이틀을 꼬박 걸었어요. 그러던 셋째 날 멀리서 노루가 우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정말 노루가 3번 울고 사라졌습니다. 험복은 노루가 사라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자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물을 조심스레 한 바가지 떠서 손등에 묻혀보았습니다. 찬물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퍼져왔어요. 그리고 주름진 손등이 순간 맑게 변하는 거예요. 험복은 감격하여 얼른 바랑 속 단지에 샘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더 어려웠죠.
무거운 단지에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기뻤기에 걸음걸이는 가벼웠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헌복은 동생에게 말했죠.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젊음을 돌려주는 샘물을 찾았어. 그 말에 허심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이불이 나를 젊어지게 해준단 말이오. 아이고, 그럼 내 눈으로 봤지. 이 손을 보아라. 몇 줄 있던 주름이 하나같이 펴지지 않았느냐. 허심내는 망설이다가 물 한 종지를 얼굴에 닦았어요. 그러자 그 순간 얼굴에 있던 검버섯이 사라지고 늘어졌던 살이 탱탱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데 이 소문은 온 마을로 퍼졌고 사흘 만에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죠. 아이고, 나도 좀 주시오. 제발 한 종지만이라도. 헌복은 마음이 약해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동네 부자인 조홍재가 나타나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늙은이들아, 그 물을 몽땅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못 살게 해 줄 테다. 헌복은 단지를 안고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그때 허심내가 말했죠. 오라버니, 우리 때문에 마을이 소란스럽습니다. 차라리 그 물을 묻어버립시다. 하지만 헌복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믿는다. 선한 마음에는 선한 결과가 따를 것이란 걸 말이다. 그러더니 헌복은 단지를 마을의 지게꾼 노인에게도 허리 굽은 할멈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기운은 그들에게도 번져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욕심이었어요. 물이 절반쯤 줄었을 무렵 조홍재는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헌복의 집을 습격했죠. 헌복은 단지를 안고 달아났고 조홍재는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뒷산자락까지 도망친 헌복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단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단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박살이 났죠. 조홍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헌복은 단지 조각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내 욕심도 과했구먼. 젊음이란 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 줄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소. 그날 이후 허심내는 다시 늙은 얼굴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라버니가 나를 위해 저리도 먼 길을 다녀오셨으니 이 얼굴도 더 없이 고운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 또한 헌복이 나눠준 그 몇 방울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돕고 나누는 일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한 달 뒤, 조홍재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헌복은 조용히 국 한 그릇을 짊어지고 그의 집을 찾았죠. 조홍재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왜 날 도우려 하는 것이오? 헌복은 말없이 국을 놓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마루를 내려오며 중얼거렸죠. 샘물은 깨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살릴 수 있지 않겠어. 그 뒤로 소금골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만복정이라 불렀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깃드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눌수록 더 젊어지는 법이지. 그리하여 헌복의 이름은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노래처럼 전해졌다네요. 이야기 8. 소금장수와 당나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당나귀 한 마리에 소금을 싣고 다니며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소금장수가 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 등에 실려 있던 소금자루가 물에 빠져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소금장수는 전 재산을 잃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진 것을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소금장수는 빚을 내어 다시 소금을 사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냇물에 이르자 어제 짐이 가벼워졌던 것을 기억한 당나귀가 일부러 꾀를 부려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소금은 또다시 모두 녹아버렸고 소금장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녀석!
장괴를 부리는구나. 내일은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소금 대신 아주 가볍고 부피가 큰 솜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 신이 나서 걸었습니다. 냇물에 도착한 당나귀는 이번에도 짐을 가볍게 할 생각에 일부러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솜은 물을 잔뜩 머금어 천근망은 무거워졌습니다. 당나귀는 짐이 너무 무거워 물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당나귀는 소금 장수의 도움으로 겨우 무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은 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의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괴를 부리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9. 푸른 수염. 옛날에 푸른색의 기이한 수염을 가진 부자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그의 아내들은 모두 의문스럽게 실종되어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이 귀족이 이웃에 사는 아름다운 자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매는 모두 그의 흉측한 수염과 무서운 소문 때문에 결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푸른 수염은 자매와 그 가족들을 자신의 호화로운 성으로 초대하여 며칠 동안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부유함과 세련된 매너에 결국 막내딸이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푸른 수염은 아내를 극진히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며 아내에게 성의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꾸러미를 맡겼습니다. 여보, 이 성의 모든 방은 당신 마음대로 들어가도 좋소. 하지만 이 꾸러미에 달린 가장 작은 황금 열쇠로 열리는 저 복도 끝 작은 방만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돼.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나의 무서운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오. 남편이 떠나자 아내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의 모든 방을 구경했지만 금지된 작은 방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열쇠를 꽂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닥은 끈적한 피로 흥건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구의 시체들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푸른 수염과 결혼했다가 실종된 전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고 공포에 질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황금 열쇠를 피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허둥지둥 열쇠를 주워 닦았지만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속보다 일찍 푸른 수염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열쇠 꾸러미를 돌려달라고 했고 핏자국이 묻은 황금 열쇠를 보고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내 비밀을 보았으니 저 여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푸른 수염은 칼을 뽑아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빌며 죽기 전 기도할 시간을 잠시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성의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가 오빠들이 자신을 구하러 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함께 탑 위에서 오빠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습니다. 푸른 수염이 칼을 들고 당장 내려오너라 하고 소리치며 탑으로 올라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내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2명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푸른 수염과 격렬한 결투를 벌인 끝에 그를 물리쳤습니다. 푸른 수염이 죽자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산의 일부를 언니와 오빠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정직하고 훌륭한 신사와 다시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브레멘 음악대. 옛날에 한 농부가 늙고 힘이 없어진 당나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을 나를 수 없게 된 당나귀는 주인이 자신을 내다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브레멘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리의 악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당나귀는 길가에 지쳐 쓰러져 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습니다. 사냥가 역시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버림받은 신세였습니다. 당나귀는 사냥개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지 않겠나.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 노래를 부르고 자네는 북을 치면 멋질 걸세. 사냥개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동물은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늙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늙어서 더 이상 쥐를 잡지 못하게 되자 주인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해서 도망쳐 나온 길이었습니다. 당나귀와 사냥개는 고양이에게도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네는 밤에 노래를 잘 부르니 우리 음악대에서 야간 공연을 맡아주게. 셋은 다시 길을 떠나 한 농가 앞을 지나다가 목청껏 울고 있는 늙은 수탉을 만났습니다. 수탉은 내일 손님이 와서 주인이 자신을 잡아 수프를 만들 것이라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수탉에게도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네의 우렁찬 목소리는 우리 음악대를 깨우는 멋진 알람이 될 걸세. 네, 동물은 이제 함께 브레멘을 향해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숲속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무시무시한 도둑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도둑들은 훔친 물건들을 쌓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동물들은 도둑들을 쫓아낼 꾀를 냈습니다. 당나귀는 앞발을 창문에 걸치고 그 위로 사냥개가, 그 위로 고양이가, 맨 꼭대기에는 수탉이 올라탔습니다. 준비가 되자 그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한꺼번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히힝, 멍멍, 야옹, 꼭요. 기괴하고 끔찍한 소리에 도둑들은 창문에 비친 네 동물의 그림자를 보고는 무서운 괴물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동물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도둑들의 두목이 부하를 보내 집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으로 들어온 도둑은 부엌 아궁이에서 빛나는 고양이의 눈을 숯불인 줄 알고 불을 붙이려다 고양이에게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놀라 뒷문으로 도망치다가는 문 옆에 누워있던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렸고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치다가는 당나귀에게 뒷발로 걷어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탉이 꼭기요 하고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겨우 도망친 도둑은 두목에게 달려가 울며 보고했습니다. 두목님, 그 집에는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습니다. 마녀가 제 얼굴을 핥히고 문 앞에서는 괴물이 칼로 저를 찔렀으며 마당에서는 거인이 몽둥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는 재판관이 저놈을 당장 잡아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둑들은 그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레멘에 가지 않아도 멋진 보금자리를 얻게 된 네 동물은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발, 지혜로운 까마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까마귀 한 마리가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날아다녔지만 가뭄 때문에 강과 연못은 모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지쳐서 날개가 무거워지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까마귀는 어느 집 마당에 놓여있는 커다란 물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물병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물병 안에는 물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병바닥에 깔려 있어 까마귀의 짧은 부리로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는 물병을 쓰러뜨려 보려고 애썼지만 물병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다혜로 목이 말라 죽는구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눈에 마당에 굴러다니는 작은 조약돌들이 들어왔습니다.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리로 조약돌을 하나씩 물어다가 물병 안으로 퐁퐁 하고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약돌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병 속의 물은 아주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까마귀는 지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마침내 병바닥에 있던 물이 까마귀의 부리가 닿는 곳까지 차올랐습니다. 까마귀는 마침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아니라 지혜와 끈기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야기 12.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어느 숲속에 어미 염소와 귀여운 7마리 아기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염소는 먹이를 구하러 숲으로 떠나면서 아기 염소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교활한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는 목소리가 걸걸하고 발이 새까맣단다. 엄마는 목소리가 곱고 발이 하얘니 꼭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렴. 어미가 떠나자마자 늑대가 염소네 집으로 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하지만 늑대의 목소리는 너무나 굵고 걸걸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고와 하고 소리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마을로 달려가 꿀을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곱게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염소네 집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엄마와 비슷했지만 아기 염소들은 문틈으로 늑대의 새까만 발을 보고는 또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발이 하얘. 늑대는 이번에는 방앗간으로 달려가 자신의 발에 하얀 밀가루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는 다시 염소네 집으로 가 고운 목소리로 말하고 문틈으로 하얀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라고 완전히 속아버린 아기 염소들은 마침내 문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 서 있는 것은 커다란 늑대였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늑대는 식탁 밑, 침대 밑, 벽장 속에 숨은 6마리의 아기 염소를 차례로 찾아내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괴종시계 속에 숨은 막내 염소만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배가 부른 늑대는 숲속 잔디밭에 누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어미 염소는 엉망이 된 집과 사라진 아이들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괴종시계 속에서 막내 염소가 울며 뛰쳐나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가위와 실, 바늘을 챙겨 막내와 함께 늑대가 잠든 곳으로 갔습니다. 어미 염소는 잠든 늑대의 배를 가위로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로 깡충깡충 뛰어나왔습니다. 어미 염소는 아기들에게 어서 가서 돌멩이를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커다란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 왔고 어미 염소는 늑대의 뱃속을 돌멩이로 가득 채운 뒤 실과 바늘로 다시 꿰매 놓았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늑대는 배가 너무 무겁고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뱃속의 돌멩이 무게 때문에 그만 우물 속으로 풍덩이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백정과 개. 옛날 어느 마을에 소를 잡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이 소를 잡으러 갈 때마다 따라다녔고 주인은 소를 잡으면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와 뼈를 개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정이 큰 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개에게 맛있는 고기를 던져주었지만 그날따라 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슬픈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낮에 잡았던 소가 피를 흘리며 나타나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평생 먹여 살려준 은혜도 있고 너를 죽인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사실 사람이 환생한 몸이라. 내일이면 염라대왕의 군사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너의 개 또한 평범한 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수이니 그의 말을 믿고 따르거라. 꿈에서 깬 백정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개가 다가와 옷자락을 물고는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서 저를 따라 피하십시오. 곧 저승사자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백정은 개가 말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꿈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 개의 뒤를 따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백정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개는 백정을 등에 태우고 바람처럼 달려 깊은 산속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개는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저승사자들을 막을 터이니 당신은 여기서 꼼짝 말고 숨어 계십시오. 제가 사흘 뒤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말을 마친 개는 동굴 밖으로 나가 저승사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백정은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와 보니 동굴 입구에는 그의 개와 저승사자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승사자들과 싸우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백정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개의 숭고한 충성심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개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평생을 뉘우치며 다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덕을 쌓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자린고비와 굴비. 옛날에 자린고비로 유명한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여 온 가족에게 밥을 먹을 때 반찬도 없이 맨밥만 먹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매일 맨밥만 먹으려니 도저히 목이 베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발 반찬 좀 주세요. 자리고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큰맘 먹고 시장에 가서 굴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는 굴비를 천장의 끈으로 매달아 놓고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반찬 걱정은 없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저기 저 굴비를 한번 쳐다보아라. 그러면 입안에서 짭짤한 맛이 느껴져 밥맛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단, 2번 이상 쳐다보는 놈은 그날 밥은 굶을 줄 알아라. 가족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말대로 밥 한 숟가락에 굴비 한 번씩을 쳐다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자린고비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아들이 밥그릇을 들고 천장의 굴비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린고비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굴비를 한 번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여러 번을 보는 것이냐. 그러자 막내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굴비를 여러 번 본 것이 아니라 밥그릇에 굴비 그림자를 비춰서 밥을 비벼 먹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자린고비는 더욱 크게 노했습니다. 모시, 이놈이 벌써부터 그렇게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짠 것을 찾겠느냐. 앞으로는 굴비 그림자에 밥 비벼 먹는 것도 금지다. 그의 지독한 인색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을 놀릴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해학적인 일화입니다. 이야기 10. 선덕여왕과 지기삼사.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은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특히 유명한데 이를 지기삼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랑곶 그림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줏빛, 흰색의 세 가지 모랑곶 그림과 그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림을 본 모든 신하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지만 여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정녕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 꽃을 피워보니 과연 여왕의 말대로 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아무런 향기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며 그 이유를 묻자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에 나비나 벌이 한 마리도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노라. 이는 그림을 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본 여왕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옥문지의 개구리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궁궐 밖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개구리떼가 며칠 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여왕은 즉시 장군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너희는 즉시 군사 2천을 이끌고 서쪽 교회로 가 여근곡이라는 골짜기를 수색하여라. 그곳에 틀림없이 적병이 숨어 있을 것이다. 장군들이 반신반의하며 그곳으로 가보니 과연 여왕의 말대로 백제의 군사들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 신라군은 이들을 모두 섬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적의 위치를 알았는지 묻자 여왕이 설명했습니다. 성난 개구리의 모습은 병사의 형상이요. 옥문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여자는 음이고 그 색은 백색이며 백색은 서쪽을 뜻한다. 또한 남자의 성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니 적을 잡기 쉬울 것이라 판단했노라.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다입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은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지 묻자 여왕은 낭산 남쪽이니라 하고 답했습니다. 과연 여왕은 자신이 예언한 바로 그날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유언대로 그녀를 낭산 남쪽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천의 위에 바로 도리천이 있다고 하니 여왕이 자신의 무덤 위에 절이 세워져 불교의 성지에 묻히게 될 것까지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처럼 선덕여왕은 비범한 지혜와 예지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16. 불평 많은 양반. 옛날 어느 작은 고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냇물이 흐르는 인심 좋은 마을. 청송촌에는 기이하게도 웃음보다 한숨이 더 자주 들리는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바로 양반 서진규였어요. 그는 양반이긴 했지만 농사도 상업도 하지 않았고 평생을 불평불만으로만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날씨는 무슨 날씨냐? 해가 떴다 말았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속이 타지. 아, 이게 반찬이냐? 김치엔 젓갈이 적고 된장국은 간이 안 맞고. 아니, 저놈의 닭은 왜 저리 새벽마다 떠들어대는 게야. 잠도 못 자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이면 날씨 탓, 점심이면 음식 탓, 저녁이면 이웃소리 탓을 하며 누구 하나 칭찬하거나 고마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정초 모임이 열렸죠. 촌장과 어른들이 모여 마을의 새해 살림과 잔치를 의논하던 중이었어요. 촌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올해는 가뭄도 없고 벌레도 적어 풍년이 될 징조가 있소이다.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야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데 그 틈에 서진규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뱉었습니다. 아니, 풍년이라니 해마다 그런 말을 해도 나아진 것이 없지 않댔소.
쌀값은 안 오르고 거두는 양도 마음에 안 들어. 잔치는 무슨 잔치야? 마을길의 돌도 제대로 정리도 안 된 판에 사람들은 그 말에 흠칫했어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양반, 이번엔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쯤은 좋은 말. 아니, 그럼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세상에 만족할 것이 어디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인내는 조금씩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대장장이 박 씨가 말발굽을 새로 달아주었는데도 서징유는 투덜댔죠. 아니, 말발굽이 왜 이리 무거워? 소리가 당초에 마음에 안 들어서 역시 옛날 장인들이 낫다니까. 또 다른 날은 고을 훈장에게 손자를 공부시킨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글귀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지. 훈장이 가르치는 책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야 원. 그러자 훈장이 말없이 붓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가르치시지요? 이쯤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속을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왜 저 양반은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을까? 어디 좋다고 하면 틀렸다고 하고, 나쁘다 하면 더 나쁘다 하고, 그 집 앞만 지나가도 마음이 무거워. 하지만 그런 말들이 양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표정이 냉랭해지는 걸 보고 또 불평을 해댔죠. 요즘 사람들은 정기 없어. 내가 옳은 말만 해서 그런가. 귀에 거슬린다고 피하는 거 보니 세상 참...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장터가 열렸습니다. 외지 장사꾼들이 와서 소미 부리며 놀이게, 고운 비단까지 팔고 마을 아이들은 흥에 겨워 널뛰기를 하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사발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서징유는 그 장터를 지나가다가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일이 시끄럽게 떠들면 귀가 멍멍하지 않소. 아이고, 막걸리는 맛도 시고 소미불은 솜도 성기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장터 상인 하나가 버럭했죠. 아니, 사지도 않으면서 남의 물건을 흠하시오. 다들 즐겁게 장사하는데 왜 혼자 짜증을 내시오. 그러자 서진규가 되레쳤어요. 난 말할 자유가 있는 양반이오. 진실을 말할 뿐이다. 하지만 이 말에 곁에 있던 마을 청년이 불쑥 말을 거들었죠. 그 진실이 남에게 상처가 되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 순간 마을 촌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양반, 이제 되었소. 마을 사람들이 도무지 함께 살기 어렵다 하오. 불평은 독과 같소이다. 계속 독을 퍼붓는 이와는 더불어 살 수 없소이다. 응, 무슨 소리야? 3일 안에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고을로 떠나시오. 더는 청송촌에서 함께 살 수 없소이다. 그 말에 서직유는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스름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나를 내쫓는다고. 그러자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아시오. 당신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 마음을 1000번도 넘게 갚을 수 없게 만들었소이다. 그리하여 결국 서징유는 3일 안에 집을 정리하고 떠나야 했어요. 그는 마지막 날까지 짐을 싸며 투덜댔습니다. 이 마을은 정기 없어. 사람 보는 눈도 없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잃고 후회할 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빗자루로 그의 집 앞을 쓸며 잔디밭에 꽃을 심고 휘파람을 불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어느새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져 나갔어요. 그렇게 서진규가 청송촌에서 떠난 날은 초봄이 막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습니다. 매화가 가지 끝에서 조심스레 피어나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봄 기운 하나 없이 찌푸린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뭐요? 말 좀 한 게요. 듣기 싫으면 귀를 막든가. 그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집을 나와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들판은 초록빛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칙칙해 보였죠. 그렇게 처음 도착한 고을은 남곡현이라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외지인이라며 조심스럽게 대하던 사람들은 그가 양반 출신이라 우선 정중히 대했습니다.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주고 밥도 하루 두 끼는 꼬박꼬박 차려주었죠. 처음 며칠간은 조용히 지내던 그가 어느새 또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된장이 시원찮구먼. 청송촌 된장이 훨씬 깊은 맛이 있었어. 아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지 않소이까? 뛰어다니는 소리가 천둥 같구먼. 그리고 이 동네 물은 왜 이리 팍팍한 맛이 나는 게요? 하루, 이틀, 사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지나가면 숨죽였고 어른들은 인사 대신 눈길을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가져다 주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 어르신, 말이란 게 말이지요. 따뜻할 수도 있고 얼음장 같을 수도 있소이다.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신지요? 그 말에 서직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뜨끔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에 그는 다시 짐을 싸서 다른 고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바닷가 작은 마을 사포리였어요. 이곳은 생선을 말리는 업한장이 많고 장정들이 힘차게 고기를 나르며 웃음소리 가득한 동네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생선 냄새가 너무 심해. 코를 찌르는구먼. 남자들이 웃는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집이 울릴 지경이요. 그렇게 며칠 후에 그는 또다시 짐을 쌌어요. 그렇게 세 번째로 옮겨간 고을, 네 번째로 옮겨간 마을, 다섯 번째... 어디를 가도 처음엔 그를 받아주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결국 짐을 꾸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주막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듣는 귀가 약한 게야?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주막 구석에서 나무를 깎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말씀 속엔 가시가 있소이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걸 모르시오. 내 말이 칼이라니? 나는 그저 하는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 나리 말은 늘 칼처럼 뾰족하고 독처럼 쓰지요. 듣는 사람을 배고 상하게 하니 누가 곁에 남겠소. 서직유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꿨어요. 청송촌 마을 광장이었죠. 아이들은 웃으며 너를 띄고 어른들이 서로 인사하며 꽃을 심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서직유가 서 있었는데 모두 그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죠. 저 양반이 또 뭐라 하겠지? 입만 열면 한숨 나는구먼. 그냥 조용히나 계시지.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박히며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그는 마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잃는 건 참 쉬운 일이구먼. 말을 잃는 사람은 결국 아무 데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그는 다시 짐을 싸 이번엔 아무도 권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청송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땐 어느덧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푸른 이파리들이 가득했고 시냇물은 여전히 졸졸 흐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빳빳이 들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촌장이 조용히 다가왔죠. 서 양반, 무슨 일로 다시 왔소? 그때 서직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어귀, 사람들이 오가는 돌길 위였어요. 내가 잘못했소. 말이라는 것이 그토록 무겁고 아픈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소. 그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러자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말 대신 마음으로 살겠소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전 대장장이 박 씨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은 칼이 없구먼. 다른 이들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주위로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훈장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시 책을 배우고 싶으시오. 이번엔 글귀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겠어. 그날 이후 서진규는 말수가 줄었어요. 말 대신 손으로 일하고 입 대신 눈으로 고마움을 전했죠. 누군가 반찬을 나누어 주면
감사하오라며 두 손을 모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즐거운 소리가 참 좋구먼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를 2번 넘긴 어느 날 누군가 마을 광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양반이 이제는 제일 조용하고 제일 따뜻하구먼.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서직류는 멀리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문이 닫히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